중국 대륙은 오래전부터 북쪽 유목 세력, 남쪽 한족 왕조, 지역 군벌 등이 번갈아 충돌하고 무너지고 다시 하나로 묶이는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오랜 혼란 끝에 지금은 단일 정당과 한 지도자가 중앙 권한을 거의 모두 틀어준 구조가 굳어졌죠. 현재 체제의 핵심은 예상 밖 움직임을 최대한 없애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튀지 못하도록 인사권과 예산, 규제와 언론을 중앙이 직접 관리하고 온라인 여론 또한 방향에서 벗어나면 즉시 조정되는 방식의 통제가 작동합니다. 겉보기에는 수많은 기관과 계획이 뒤엉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결정권은 모두 베이징으로 모입니다. 오늘은 그 지도의 큰 윤곽을 따라가면서 권력 산업, 이동, 대외 정책의 구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고 국가가 무엇을 만들며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고 외부 세계와 어떤 거리 조절을 하는지까지 큰 틀을 잡고 보면 이후 사례들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부터 보는 게 중요하죠. 먼저 권력 구조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동서로 약 4,000마일에 가까운 넓이를 지녔고 여러 시간대를 가로지르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표준시, 베이징 시간만 사용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강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모든 시계가 베이징 시간을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수도가 곧 정치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황제가 머물던 권력의 심장부가 지금도 행정과 지휘 체계의 실질적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주죠. 중국 사람들은 중구를 단순 지명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까지 담아 이해해 왔습니다. 지도부 역시 자신들을 세계 질서의 가운데에 서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의식 아래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절대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세계의 중심을 이끈다고 여길 때 광범위한 통제력이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체제를 떠받치는 기본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은 시기는 2차 대전 직후입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중국은 잠시 멈췄던 내전을 다시 시작했고 수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공산당이 승리하며 유일한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패한 세력은 대만으로 물러났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국-대만 긴장은 바로 이 역사적 결말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관점에선 바다 건너에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는 셈이죠. 정권을 잡은 뒤 약 30년간 마오쩌둥은 사실상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방문을 앞두고 과시성 연출이 벌어지고 정책 실패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는 침묵하거나 제거되었고 사회 전반에 감시와 공포가 퍼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졌죠. 이 경험 때문에 마오 사후 공산당 내부에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정도의 임기만 허용하는 관행도 이때 자리 잡았습니다. 그 무렵 젊은 관료였던 시진핑은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고위 간부 집안 출신답게 조직 내부의 권력 흐름을 빠르게 이해했고 허용선을 몸으로 익히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지방 도시 지도자에서 초대형 도시 책임자 그리고 중앙 권력 핵심으로 이동하며 그는 체제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최고 자리까지 흔들림 없이 올라갔죠. 시진핑의 권력 규모는 현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2010년대 후반 그는 지도자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경제 성장과 안정이라는 명분이 뒷받침되자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은 매우 장기적인 권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의 영향력은 정치뿐 아니라 국가 투자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까지 깊숙이 미칩니다. 중국의 생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의 생산 방식은 서방의 자유시장 경제와 달리 핵심 산업 대부분에 국유기업이 촘촘히 배치된 구조입니다. 국유기업은 에너지, 광업, 금융, 농업, 조선, 군수 등 전략 산업을 담당하며 미국 정부가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을 모두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갖습니다. 마오 시대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국가 통제 아래 있었지만 개혁 개방 이후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확장되어 지금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비중이 아니라 국유기업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상장된 국유기업 가치만 해도 중국 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상장 국유그룹까지 포함하면 민간 기업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국가가 어느 산업을 밀어주고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전력, 자원 기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특정 산업에 유리한 환경이 즉시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승자를 미리 정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죠. 경제 분석가들과 민간 데이터 기관들도 이 구조를 오래전부터 주목해 왔습니다. 이들은 국유기업 중심의 재편을 공통적으로 핵심 흐름으로 봅니다. 국유기업의 힘이 극대화되는 순간은 해외 확장 단계입니다. 태양광, 배터리, 조선, 철강 산업이 세계 1위가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먼저 지도부가 특정 산업을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국유은행들이 낮은 금리와 대규모 대출을 집중 공급합니다. 이는 서방 국가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방에서는 신생 기업이 높은 금리 대출을 감수해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훨씬 낮은 이자를 적용받습니다. 이 차이가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금융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 중국 업체는 같은 제품을 8에서 10%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차이입니다. 여기에 전력 회사와 자원 기업들이 결합해 우선 공급 구조를 만듭니다. 새로운 공장은 전력망과 원자재 공급에서 항상 우선권을 받습니다. 이런 조합 속에서 중국 산업은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쟁의 결과라기보다는 국가 설계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제 사람의 이동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 이동까지 설계할 수 있는 후커우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후커우는 일종의 내부 여권으로 지역 등록 여부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 혜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커우 지역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 도시 후커우를 얻지 못하면 공립학교, 의료보험, 공공주택에서 배제됩니다. 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 계층이 형성됩니다. 이 방식은 국가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정책 도구입니다. 특정 지역에 노동력을 집중시키고 싶으면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고 반대로 이동을 막고 싶으면 후커우 장벽을 높이는 식으로 인구 흐름을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공산당은 연안 지역 일부를 특별 경제구역으로 지정해 외자 유치와 제조업 실험을 허용했습니다. 선전 같은 도시는 당시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이후 수천만 명이 몰려드는 세계적 공업기술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른 곳보다 후커우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농촌 출신 청년들이 기숙사 노동과 긴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몰려들며 국가가 설계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이곳에 기회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후커우 장벽을 조절해 사람의 흐름을 설계한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산업 전략에 맞춘 인구 재배치였습니다.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정보의 흐름도 비슷하게 통제됩니다. 1989년天安門 사건 이후 지도부는 대규모 정치 비판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온라인 검열과 통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중국은 세계 인터넷과 자국 네트워크 사이에 만리 방화벽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장벽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지를 국가가 결정하는 체계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검열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 지도자를 캐릭터에 빗댄 풍자 이미지가 유행하자 해당 캐릭터가 검색 결과에서 사라지는 식의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벼운 풍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면과 역사적 이미지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탱크 앞 시민의 사진 같은 장면은 검색으로 거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IT 기업 창업자가 금융 규제를 비판했다가 회사의 초대형 상장이 전면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이는 중국 안팎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성공한 기업이라도 정치적 선을 넘으면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시장 논리보다 당의 권위가 항상 우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였습니다. 이제 다시 구조를 넓게 보겠습니다. 중앙집권, 통제, 계획 경제를 결합한 모델은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소련이나 군국주의 일본은 심각한 충돌과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마오 이후 이 체제를 수정하며 경제 성장에서는 놀라울 만큼 성공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성장 속도는 세계 어떤 국가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두 체제의 큰 차이는 압력 해소 장치에서 드러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경제가 악화되면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지만 중국처럼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조정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는 생각이 대중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체제 유지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이제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시민권을 얻는 외국인의 수는 극히 적고 비율 역시 미미합니다. 반면 미국은 거대한 이민 사회입니다. 이 비교만으로도 중국이 기본적으로 내부를 향해 닫힌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18에서 19세기에도 중국은 일부 항구에서만 외국 교역을 허용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쇄 정책은 결국 기술, 군사적으로 앞선 서구 열강과 충돌을 일으켰고 1842년의 굴욕적 패배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오래도록 100년의 수치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의 특별경제구역과 인터넷 방화벽은 과거의 폐쇄 정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창구만 열고 나머지는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부양하고 공장을 돌리려면 외국의 자본, 자원,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곡물 생산에 적합한 비율은 높지 않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국내에서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첨단 산업 핵심 원료도 외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기술에서 뒤처지면 군사, 경제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은 외부 기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성장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는 반복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 기업에게 매우 파격적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상하이에 건설된 특정 전기차 공장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중국 파트너 없이도 지분 100%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허용한 조건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회사를 매기 효과를 내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를 들여오면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고, 실제로 중국 공급망 전체가 자극을 받으며 급속히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기업이 시장을 흔드는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잡으며 전체 시장은 더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외부 기술을 흡수해 토종 기업이 성장한 전형적 패턴입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 외부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이고 남원은 걸러내며 체제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체제 근간은 흔들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전략이죠. 그 결과 지금의 중국은 위에서 아래까지 촘촘히 연결된 통제 체계를 통해 무엇을 만들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외부 영향이 어디까지 들어올지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과거 소련이나 제국들이 꿈꾸었던 체제를 중국이 훨씬 정교하게 현대적 조건에 맞춰 재구성해 실험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이는 중국 시스템이 서방과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비상업적 논리와 정치적 목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부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오랫동안 버티거나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국은 쉽게 예측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효율이 아니라 안정과 통제일 때 외부 기준으로는 설명지 않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이해할 때는 언제 무너질까라는 질문보다 이 체제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어디까지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있을 때 중국의 다음 행동과 속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단기 경기보다 체제 유지 논리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세계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변화는 주변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기술 경쟁, 군사 균형까지 흔듭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속도로 성장하거나 둔화할지, 어떤 산업을 선택하고 어떤 외부 기술을 허용할지는 모두 이 체제의 근본 원리에서 파생됩니다. 중국은 필요할 때 특정 산업을 강제로 키우고 필요 없을 때는 단숨에 압축하거나 제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억제 정책이나 빅테크 규제처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정책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체제 논리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의 거대한 국유기업 네트워크와 금융 시스템은 위기 시 국가가 전체 산업을 직접 끌고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빠른 동원력과 일관된 추진력이지만 약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견제 장치가 부족해 리스크가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안정과 통제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경제와 사회 어디에서도 예상 못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 우선 전략은 국제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은 외부 압력을 강하게 경계하며 때로는 협력하면서도 핵심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전략 산업과 데이터, 금융,
통신 등 국가 기반을 흔드는 분야는 외국에 개방하지 않고 내부에서 통제합니다. 이는 체제의 생존 논리와 직결됩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방향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경제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치적 안정입니다. 결국 중국이라는 프로젝트는 산업, 인구, 정보, 대외 전략까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설계된 국가적 실험입니다.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는 미지수지만 세계는 그 변화의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